책상 옆 선단 서랍. 첫 번째, 두 번째 칸은 자주 쓰는 물건을 넣어두지만 손이 제일 닿지 않는 세 번째 서랍에는 무엇이 들어있나요?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꺼내보고 싶은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서랍 한번 열어볼게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보네요. 그러게요. 한 달 만에 보는 건데 잘 지내셨죠? 진짜 한 달? 한 달 조금 넘었죠? 시간 진짜 빠르다. 저희가 그 녹음을 한 달분을 지금 다 뺐으니까 뭐 여행 갔다 오신 분들은 이제 들으시는 분들도 다 아실 테고 그런 뭐 기타적인 이야기는 나중에 좀 하도록 하고 갔다 와서는 어땠어요? 좀 한국에 와가지고 그때 저희가 연락했을 때는 다음 날 바로 출근이라고 그때 힘들어했던 게 기억나는데. 맞아요. 그래서 그 진짜 아무런 뭘 안 했는데 그냥 다 지나가 버렸어요. 바로 일상으로 복귀를 하느냐고 약간 진짜 꿈꾼 것처럼. 한낱 꿈이었다. 그것처럼 진짜 그렇게 하고 네, 그렇게 지내다가 갑자기 녹음에 끌려 나온. 그래서 한 달 전인데 한 달 같지가 않다. 갑자기 끌려 나온 기분이다. 약간. 시차 같은 것도 있나 그거 어떻게 돼? 시차 크겠지? 근데 놀랍도록 제가 진짜 여행 체질인가 봐요. 시차하면 뭐 이런 게 긴 비행 같은 게 하나도 힘들지가 않더라고. 그냥 마냥 행복했구나 그냥. 그냥 돌아오니까 너무 그냥 눈이 너무 그러고 나서 바로 또 친구를 만나러 갔어요. 귀국하자마자. 당일날 바로? 다음날 출근인데? 쉬지도 않고? 근데 친구들이 너 눈이 왜 이렇게 총명하냐? 무슨 태릉이냐? 체력이 왜 이렇게 좋아? 빨리 그냥 여행 유튜버나 해라. 빌드업을 조금씩 하고 있네. 그렇게 했다. 그래도 뭐 잘 다녀온 것 같아서 다행이고. 네. 지금 벌써 11월 또 오늘 20일이잖아. 11월 또 반 이상 지나가가지고 22년이 또 얼마 안 남았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 난나 씨 떠나기 전에 했던 그 절기주 이야기가 또 굉장히 또 잘 팔렸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2주 동안 그 바쁜 와중에도 분량을 뽑고 나간 만나 덕분에 팟빵 추천 에피소드에도 떠 있고 뭐 그러더라고. 덕분에 구독자도 조만간에 또 한 100명 정도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 22년 전에 아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작은 목표가 하나 이루어진 느낌 같은 게 좀 들더라. 우리가 뭐 방송 시작하면서 사실 목표라는 건 없었지만 그래도 막연하게 혼자서 한 100명 정도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가 열심히 해서 그런 거겠죠. 나름 뭐 잘했다라고도 스스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22년이 끝나기 전에 좀 달성해가지고 개인적으로 좀 기억에 남는 연말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건 그거고 뭐 어쨌든 우리는 또 우리 일을 또 해야 되니까 또 노비의 역할을 또 하러 가야겠죠. 우리 또 방송을 열심히 해야지. 난나 씨 오늘 아주 큰 지각을 또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시간이 크게 없습니다. 이야기를 빨리빨리 한번 진행해 볼게요. 오늘은 뭘 할 거냐면 오랜만에 동양 고전 하나 갖고 왔거든요. 읽어보려고. 혹시 동양에 고전하면 뭐 떠오르는 뭐 있어? 뭐 춘향전 뭐 이런 거요? 뭐 그것도 고전인데 그것보다 훨씬 오래된 거. 훨씬 동양 고전? 단군시나요? 그건 너무 멀리 갔다. 한 2000년 정도 전에 있었던 책 중에 사실 이렇게 막연하게 물어보면 떠오르지 않는 게 당연한 거야. 나도 그렇고. 근데 실제로 읽어본 적이 없을지라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그런 좀 신기한 책 하나 갖고 왔거든요. 오랜만에. 아니면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 키워드를 내가 몇 개 던질 테니까 혹시 떠오르는지 한번 대답해봐. 첫 번째는 춘추 전국시대. 두 번째는 전쟁. 삼국지요? 아니야. 비슷한데. 세 번째는 병법. 무슨 병법? 오늘은 바로 손자병법 한번. 손자병법 얘기하려다 말았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봤죠? 혹시 손자병법 하면 떠오르는 거 뭐 있어? 그 옛날에 이순신이 뭐 이런 옛날 조선시대 뭐 하면은 그 장군들이 손자병법에 따르면 이렇게 필독서 이런 거 장군들의 막 이런 그런 걸 많이 봤죠. 삼국지 같은 것도 연관이 있는 게 삼국지에서 실질적으로 손자병법 이야기 같은 게 좀 나오기도 하고 하는 거 보면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 게임 속에서 아이템으로 처음 봤거든요. 소시적에 게임을 좀 많이 했다 보니까 바람의 나라 이런 거요? 그런 좀 오래된 게임 같은 것 중에 제가 했던 게임 중에는 임진록 온라인 거상이라는 게임이 있었어요. 거상 알아요? 알죠. 알아 몰라? 알지. 알아? 그게 무슨 게임이냐면 이제 그 조선시대 임진왜란을 배경으로 뭐 이순신 장군, 권율 장군 같은 실질 영웅들이 등장을 해서 그 장수들을 고용해서 키우는 그런 뭐 실화 기반의 무역 판타지 이런 게임이었거든. 거상 진짜 한
20년 만에 들었는데. 그 정도 됐어. 20년은 넘었지. 그런 이야기 안에서 손자병법이라는 아이템이 등장하는데 손자병법 아이템을 클릭을 하면 내가 고용할 수 있는 장수가 늘어나는 거야. 막 2명, 3명, 여러 명 고용할 수 있는 거죠. 그 아이템 위에 손을 딱 마우스를 갖다 대면 뭐라고 나오냐면 손자가 작성한 총 13편으로 구성된 병법이다라고 나온다고. 어릴 때 나는 병법이라는 게 뭔지도 모를 때 그냥 그런 게 있나 보다라고 했었는데 그때는 몰랐죠. 내가 몇십 년 뒤에 이걸 팟캐스트에서 하게 될 줄은. 위에서 했던 이야기 맞는 것 같아요. 한 번쯤은 들어볼 수밖에 없는. 근데 또 실제로 읽어본 사람은 또 많이 없는 그런 책인 것 같은데 안 그래도 이거 준비하면서 친구들한테 좀 물어봤거든. 근데 한 명도 읽은 사람이 없다고 하긴 하더라고. 왜 그런가 생각해보면 뭐 일단은 제목 자체가 병법이니까 전쟁과 관련된 책이기도 하고 그런 책이구나 하고 넘어갔을 텐데 실질적으로 손자병법이라고 하면 전쟁에서 필독서인 거는 당연하고 서방에서는 군사교육 정식 커리큘럼이 꼭 들어가거든요. 이게. 근데 우리 같은 일반인 이제 물론 저도 군대를 갔다 오긴 했지만 민간인의 입장에서는 나름 읽어보면 괜찮은 게 단순한 전쟁의 전략 전술 같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 왜 흔히 말하는 큰 그림 그린다 이런 말 쓰잖아요. 삶에서 나오는 선택의 순간이나 또는 무언가 목표를 이뤄가는 과정 안에서 큰 그림을 그리는 데 좀 중요한 내가 진짜로 판을 짜는 데 필요한 그런 방법 같은 것들을 맹목적인 자충수를 두지 않게 또는 뭐 바쁘고 힘든 현대 사회에서 뭐 인간 관계나 업무 스트레스 같은 게 많이 있잖아요. 이런 걸 어떻게 잘 넘길 수 있는지 알려주는 책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전쟁뿐만 아니라 현생에서도 좀 읽어볼 만한 동양 고전이자 전쟁판 같은 현실 안에서 한번 읽어볼 만한 책을 좀 가져왔습니다. 손자 병법 무슨 뜻이죠? 손자가 말한 병법이겠죠. 똑똑하네. 역시 배운 사람이네. 손자라고 하는 사람이 쓴 병법서다 이런 말이죠. 영어로는 손자, 아트 오브 워라고 하는데 우리가 아트 하면 뭔가 좀 예술적인 이런 느낌이 있잖아. 근데 그런 표현은 아니고 그냥 관용어예요. 아트 오브 워라는 것 자체가 병법서라는 뜻이거든. 그렇게 씁니다. 손자가 누구인지 좀 먼저 알아볼게. 손자 들어본 적 있어 혹시? 병법에서밖에 못 들어봤지. 네. 뭐 우리 똥강아지 손자 이런 거 말고 우리가 공자 맹자 하듯이 자자를 붙이면 사람을 높여 부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손씨성을 가진 뭐 선생님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때가 대충 춘추 전국시대라고 하거든요. 당시에 유명했던 손씨 선생님이 2명이 있어요. 당시에도 중국 인구가 엄청 많은데 유명한 손씨가 한두 명이 아닐 거 아니야. 그중에서도 누가 이 손자병법을 썼는지는 한동안 미스테리였는데 그 첫 번째 후보가 오나라에 살던 손무라는 사람이야. 그리고 두 번째 후보가 손무의 자손이었던 손빈. 이 둘 중에 한 명이 썼을 거라고 추측을 했는데 이게 1972년에 주간본 이 문서가 발굴되면서 오나라의 손무가 썼다라고 판결 났어요. 우리가 읽게 되는 손자병법의 손자는 오나라의 손무라는 사람이고 이후에 손빈은 손빈병법으로 따로 분류를 하더라고. 보면 손씨 집안 자체가 이런 병법적으로 좀 특화된 집안이었던 것 같아. 그러면 오늘의 주인공인 손무를 좀 알아보면 이 양반은 기원전 한 5세기경 학자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공자랑도 함께 살던 사람이에요. 원래는 제나라 사람이었다가 춘추전국시대 하면 나나 또 알겠지만 전쟁이 막 만연하다 보니까 그 전쟁에 필요한 인재를 확보하는 게 엄청 필수였거든. 전쟁 잘하는 사람을 데리고 와야 이길 거 아니야. 그래서 헤드헌팅 같은 것들을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오나라의 함녀라고 하는 왕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이 손무를 스카우트해서 데려와. 이게 스토리가 있길래 좀 봤는데 사실 뭐 믿을지 말지는 좀 애매하지만 한번 읽어보면 왕이 손무가 유명한 걸 알고 불렀어. 근데 손무가 그 이전에 이미 병법서를 완성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왕한테 보여주니까 왕이 읽어보니까 손자병법이 괜찮아. 그리고 애도 좀 똘똘한 것 같으니까 검증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해가지고 궁으로 불러가지고 병사가 아니라 궁에서 일하는 사람들로 군대를 만들어서 훈련을 시켜보라고 하거든. 네가 능력 있으면 얘네들로도 할 수 있겠지라고 시키는데 손무가 열심히 훈련을 시켰어. 그리고 이제 왕 앞에서 그 성과를 딱 보여주려고 하는데 애들이 막 장난치면서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손무가 뭐라 그러냐면 군령이 분명한데 숙달되지 않은 것은 내 잘못이니까 제가 다시 한 번 더 가르쳐 보겠습니다라고 하고 기회를 좀 달라고 하거든. 다시 한 번 더 훈련을 시켜가지고 하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애들이 막 장난치면서 말을 안 듣는 거야. 당연히 궁에서 일하던 사람들이니까 뭐 그렇겠지. 잘 모르고.
이때 손무가 뭐라 그러냐면 군령이 분명한데도 군법에 따르지 않는 것들은 니들 책임이다 라고 하면서 사형을 선고해요. 왕 앞에서 그러니까 왕이 당연히 말리겠죠. 근데 안 됩니다라고 하면서 단호박처럼 처형을 집행해버리거든. 그러니까 이걸 보는 왕이 좀 당황스러우면서도 좀 그런 엄격한 모습에 믿음이 좀 갔나 봐. 이렇게 해서 뭐 인재를 등용했다라는 카더라가 있습니다. 어쨌든 인재로 써가지고 전쟁에서 막 잘 활약했거든요. 근데 사람이 좀 이상해. 그러니까 실무자가 열심히 해가지고 잘 되면 그냥 맡겨두면 되는데 잘 되는 걸 보니까 자기가 좀 숟가락이 얹고 싶었나 봐. 그래가지고 야 저거 잘 되니까 내가 한번 해볼게 해가지고 손무를 쫓아내고 왕이 직접 막 진두지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잘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오나라가 거의 패가망신하거든요. 이후에 이 함려라는 왕은 죽고 오나라에서 이제 손무는 좌천돼가지고 이후에는 역사 속에 거의 나오지 못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손무랑 함께 활동하던 오자서라고 하는 장군이 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꼭두각시 왕을 한 명 딱 세워놓고 자기가 직접 전쟁을 해가지고 열심히 세력을 회복시킨다고. 그리고 유명한 게 이제 그 초나라랑 전쟁을 직접 해가지고 초나라를 정벌해. 오자서 장군이. 오자서라는 사람이 뭐 뛰어난 장군이기도 하고 원래 초나라 사람이었는데 모함을 받아가지고 부모 형제가 싹 다 죽고 자기 혼자 도망쳤거든요. 그래서 오나라에서 이를 바득바득 갈다가 복수해야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초나라를 정벌한 거야. 쉽게 말하면. 그 다음에 초나라로 들어가가지고 왕들의 무덤을 다 파헤쳐가지고 시체를 꺼내가지고 채찍질하고 막 자르고 하거든요. 이거 뭐라 그러죠? 시체 꺼내가지고 자르고 하는 거? 부관참시? 그렇죠. 부관참시의 어원이 되는 사건이에요. 이게. 손자병법에 손무와 함께 활동했던 오자서가 만든 말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뭐 오늘 이야기랑 상관없지만 본론으로 돌아가면 전쟁이 끝나고 나서는 사실 손무가 어떻게 살았는지가 좀 썰이 좀 분분한데 워낙 역사 기록이 희박하니까 보통은 쫓겨나가지고 그냥저냥 은닉해서 살다가 약 한 75세까지 나름 장수했죠. 살다가 죽었다라고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전쟁에 좀 필수적인 인력이다 보니까 여기저기 불려다닌다거나 아니면 암살당하거나 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고 노년을 좀 잘 보낸 것 같고 위에서 보면 오자서 장군은 계속 현업에서 뛰다가 나중에 비참하게 죽거든요. 근데 본인은 나중에 뭐 병법 읽을 때 나오겠지만 자기가 쓴 책처럼 무리하지 않고 판을 잘 짜면서 흐름에 맞는 지지 않는 삶을 살다가 잘 인생을 마무리한 것 같아요. 전쟁뿐만 아니라 인생에서도 그걸 좀 잘 써먹었던 것 같아. 자, 손자병법의 손자는 우리가 오나라의 손무라고 했고 그러면 손무가 병법서를 쓴 건 맞는데 어떻게 이 책을 썼을까? 손무는 장군은 아니었거든요. 장군은 오자서가 있다고 했지. 그러니까 직접 전쟁에 참여한 건 아니고 이끌어보지 못한 상황에서 이거저거 죽어들어가지고 흔히 말하는 뇌피셜이랑 어떤 정보 같은 것들을 바탕으로 책을 일단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이후에 왕한테 발탁돼가지고 이것들을 실전에 써먹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손자병법을 읽어봤을 때도 저게 좀 말이 되나 싶은 포인트도 좀 보이고 그런데 지금 하려는 말은 그런 현실성이 없다 이런 말보다는 오히려 그런 이론을 바탕으로 책을 쓰다 보니까 전쟁에서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도 좀 도움이 되는 뭐 상황 판단이라거나 분위기를 좀 짜는 방법이라거나 어떤 전쟁판에 실제로 뛰어들기 전에 냉철하게 판을 짜는 내용들이 좀 많이 들어있단 말이죠. 그렇지. 삶은 전쟁 같은 삶이야. 현실이 그러니까 급박하게 전쟁 안에서 병력 같은 것들을 움직이는 데만 신경을 쓰는 게 아니라 좀 멀리 떨어져 가지고 책을 쓰다 보니까 오히려 인생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을 쓸 수 있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도 좀 해보고 손무가 왜 이런 책을 썼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 병법서라는 게 사실 흔하지 않거든요. 낱낱이 예를 들면 뭐 빵 같은 걸 만드는 책을 쓴다라고 하면 레시피 같은 것들은 사람이 많이 쓰는데 병법서를 쓰는 사람 많이 없단 말이야. 왜 썼냐라고 좀 파악을 해보면 당시가 춘추전국 시대 계속 나오고 있지만 이때가 언제쯤이냐면 중국의 문화가 막 발달하고 청동기, 철기, 농사 같은 것들이 발달하면서 인구랑 기술이 막 증가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좀 먹고 살만해진 때에 힘 좀 센 놈들이 자기 힘을 과시하고 싶어진다고. 그러니까 중국 대륙의 제후라고 하는 권력자들이 내가 왕이다라고 하면서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난세에 항상 영웅이 등장하죠. 혼란한 어려운 현실을 좀 분석하고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다양한 사상가들이 나온다고. 이거 혹시 뭐라고 하는지 기억나요? 춘추전국 시대 사상가들.
제자백가라고 보통 부르는데 들어봤죠? 난세다 보니까 사상적으로 막 꽃이 피는 거야. 이런 혼란함을 인과 의로 해결하자. 공자라는 사람이 있었고 아니야 자연으로 돌아가자. 노자라는 사람도 있었고 아니다 엄격한 법으로 해결하자라고 하는 사람이 뭐 보통 법가 아니면 낱낱 같은 인류애로 해결을 하자. 이런 사람들은 묵가 이런 사람도 있었고 오늘의 주인공인 손무는 병법적인 것들로 한번 해결을 해볼게라고 하면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손자병법이라고 하면 약 6,000자 정도 되는 좀 작은 분량이거든요. 손자가 처음에는 한 13편을 썼다라고 알려져 있고 이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 연구도 하고 주석을 달면서 한 80편까지 분량이 늘어났다라고 하는데 지금은 보통 그냥 13편 이것만 읽게 됩니다. 역사상에서 가장 오래된 병법서로도 유명하고 어떻게 보면 춘추전국 시대 이전에는 전쟁이 이렇게 대규모로 있거나 자주 있거나 하지 않았다 보니까 좀 연구가 덜 되어 있었겠죠. 그래서 좀 나쁘게 보면 손자 이전에는 전쟁하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했다고 봐도 무방해. 근데 이런 것들을 경험과 역사를 토대로 분석해서 쓴 최초의 병법서다라고 보면 되고 동양에는 보통 손자병법이 유명하고 서양에는 전쟁론이라는 책이 좀 유명하거든요. 근데 전쟁론이라는 책은 한 19세기쯤에 등장했다라고 보면 되니까 손자병법이랑 또 한 2000년 이상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이런 것들을 썼는지 좀 대단하다라고 볼 수 있고 우리나라에는 통일신라 말쯤에 들어왔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당연히 사람들이 많이 읽었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조선의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누구죠? 수양대군이 직접 연구해가지고 주석서 같은 것도 만들고 했다고 해. 본격적으로 본문을 한번 읽어보기 전에 구성을 좀 먼저 보면 총 13편이라고 했거든요. 1편, 개편, 2편, 작전편, 모공편, 형편, 세편, 허칠편, 군쟁편, 구변편, 행군편, 지형편, 구지편, 화공편, 용감편 13편이고 들어가기 전에 잠깐 손자병법의 좀 가장 큰 기조를 좀 먼저 보면 모두가 현 상황을 먼저 파악하고 나와 적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는 치밀하고 계산적인 이론적인 시각으로 전쟁을 보고 있어요. 이게 좀 중요한 점인데 지금은 그게 당연하거든요. 근데 당시에만 해도 뭐 예를 들면 몸이 아프다거나 아니면 원인 모를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죠? 뭐 기도하고 미신적인 것들에 의지하게 되거든. 근데 손자는 그러지 않았던 거야. 좀 합리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전쟁을 바라보고 있고 전쟁이라는 것 자체가 거대한 국가 사업 같은 거예요. 그지. 낱낱이 만약에 막걸리 사업을 한다고 하면 대충 안 할 거 아니야. 막 업체도 알아보고 상권 분석도 하고 대출도 알아보고 하듯이 계산과 준비가 철저해야 되니까 손무는 전쟁을 그런 식으로 바라봤던 거예요. 프리퀄이 너무 오래 걸렸는데 오늘 하다가 중간에 한번 끊을게요. 어차피 다 13편 다 못할 것 같으니까 하다가 끊고 일단은 해보겠습니다. 전쟁 1타 강사 손무 교수님의 전쟁학概론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 1편은 개편이라고도 하고 시계편이라고도 하거든요. 뜻을 보면 대충 뭐 시작은 계획이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일단 뛰어드는 게 아니라 직접 부딪혀 보기 전에 이미지 트레이닝 같은 걸 먼저 해야 된단 말이지. 춘추전국 시대 계속 나오지만 나라가 점점 커지면서 전쟁의 규모도 커져. 한번 시작하면 되돌릴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단 말이죠. 이게 그냥 대충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전에 그 기억나요? 제가 했던 에피소드 중에 전쟁과 평화 에피소드 떠올려 보면 초기의 전쟁의 양상은 그냥 왕이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였어. 그냥 막말로 왕이 짜증나거나 화가 나면 쳐들어가자 해서 시작되는데 이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대충 할 수가 없는 게 워낙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우리가 뭐 시작이 반이다 이런 말 쓰죠. 이게 무슨 말이냐 보면 시작하면 이미 반 이상 돼가지고 돌이킬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간을 잘 보라고 합니다. 손자병법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해. 병자국 지대사. 전쟁이란 나라의 중대한 사항이다. 시작할 건지 말 건지 이에 따라 가지고 국가의 존망이 걸려 있고 이득이 없거나 아니면 오히려 피해가 되는 전쟁을 하지 말아라고 하는 거예요. 실리 없는 전쟁을 싫어하는 거지. 대충 해서도 안 되고 엄밀히 따져봐야 되는데 어떻게 따져보냐면 싸우기 전에 예측을 해라 이런 말이거든요. 시뮬레이션 돌려보고 승리라는 것은 운, 미신에 따라서 되는 게 아니라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예측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말에 내가 승패를 예언하는 것은 이렇게 예측했기 때문이다. 관습적인 것이나 미신적인 것들에 휘둘리지 말고 손자병법에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게
하늘에 절하고 빌고 이런 거는 손자가 싫어했다고. 전쟁은 현실에서 우리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미신 같은 거에 의지할 수 없잖아.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예측하자고 하고 어떻게 판단하냐? 5, 4라고 하거든요. 5가지. 도, 천, 지, 장, 법이라고 하는데 도라는 거는 왕과 백성의 뜻이 한데 모였는가? 우리가 같이 전쟁하자, 동의하냐? 이런 좀 의지가 모여야 된단 말이지. 한번 해봅시다 라는 거고. 두 번째 천은 날씨나 기후가 어떤지. 모든 전쟁 역사에서 승패의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인간이 아니죠. 삼국지 아까 얘기해서 그런데 적벽대전 이런 거 봤어요? 거기 보면 제갈공명이 동남풍 바람을 불게 해가지고 전쟁에서 이겼다. 수적으로 열세한데도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 보면 소설이니까 인간이 날씨를 조절했다 이런 말이 나오지 실제로는 말이 안 돼요. 인간의 영역이 아닌 거에서 전쟁에 어떤 큰 영향이 발생한다고. 아무리 우리가 힘내가지고 쳐들어가도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까 최대한 예측을 해서 대비하자 이런 느낌이죠. 세 번째는 지. 이건 지형인데 어떤 지형에 어떤 전술, 어떻게 병력을 배치할 것인지. 뭐 대표적인 예로는 이순신 장군이 아까 얘기 나왔던 것처럼 뭐 울돌목을 이용한 전투라든지 그런 게 되겠죠. 네 번째는 장. 장군의 능력은 어느 정도인가? 얼마나 전쟁에 대해서 잘 알고 상황을 파악하고 병력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인지 중요하니까. 마지막 5번째는 법. 얼마나 군대가 잘 조직되어 있냐 이런 뜻이거든요. 단순히 인구나 물자 같은 것뿐만 아니라 시스템적인 요소를 강조한다고. 칼이 몇 개 있고 쌀이 몇 가마니 있고 이게 떠나서 설사 장군이 전쟁 중에 없더라도 조직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는 체계를 만들자 이런 느낌인 것 같아. 또 이런 말도 합니다. 전쟁이란 궤이다. 궤라는 거 뭐 궤변, 기만 이런 걸 말하는 거거든요. 전쟁은 상대방을 속이고 기만해서 허를 찔러서 나에게 유리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해. 상대방이 예측하지 못하는 허점을 파악하고 그것을 공략하라는 거겠죠. 또 내가 공략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과소평가하게 만들고 상대방을 방심하게 만들고 반대로 나는 그 방심을 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자신의 허점을 대비하라고 얘기해주고 그래서 공기무비라고 하거든요. 빈 곳을 차단해서 공격해라. 물리적인 빈 곳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빈 곳도 노려가지고 잘 파악해봐 라고 하는 게 제1편, 개편입니다. 제2편, 작전편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어떻게 전쟁하냐 이런 말이겠지. 선전은 속전속결 이런 걸 말하는데 흐름을 타고 빨리빨리 해서 장기전을 피해라고 해요. 단순히 병사들이 힘든 것뿐만 아니라 오래 끌면 나라가 힘들어진다고 먹고 살기가. 이런 말 하거든. 치거천사, 혁거천승, 대갑십만, 천리궤량이라고 해가지고 전쟁할 때 물자 옮기는 수레도 1000개 이상 필요해. 군사도 10만 명 이상 필요해. 이런 10만 명의 군사들이 또 한 1000리, 지금으로 치면 한 400km거든요. 이상 움직여야 되다 보니까 수레도 있어야 되고 병사도 있어야 되고 무기도 있어야 되고 쌀도 있어야 되고 이게 400km 이상 이동하려면 그냥 돈 잡아먹는 괴물이죠. 그러니까 지속되면 나라가 가난해지고 악화되니까 내부에서부터 무너지기 전에 빨리빨리 끝내는 게 좋다. 어떻게 빨리 끝내냐. 뭐 병사들이 잘 싸우면 빨리 끝날 텐데 내부적으로는 흔히 말하는 으쌰으쌰 해라 이런 말 하거든요. 사기를 높이고 우리 적들에 대한 적개심을 만들어가지고 푸짐한 포상 같은 것들도 하고 아군의 심리를 잘 활용한 다음에 거기다가 이런 말도 해. 지혜로운 장수는 적의 것도 이용할 줄 안다. 멀리까지 병사 보내고 물자 보내는 게 힘드니까 물자 보급은 출발할 때랑 돌아올 때 딱 적게만 하고 적의 것을 잘 빼앗아가지고 활용하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물자뿐만 아니라 또 나오는 손자병법의 포인트. 상대방의 인력, 적군도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포로들도 이용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대접을 잘 해줘가지고 그래야지 잡힌 애들이 말을 잘 들을 거니까 협력을 해주기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포졸들에게 중요한 정보 같은 것도 빼올 수 있다 보니까 네 것도 내 것도 잘 활용해라 해서 빨리 끝내라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제2편 작전편이고 다음은 제3편 모공편이라고 하는데 모자는 뭐 이제 꿰어낸다 이런 뜻이고 공자는 공격한다는 뜻이거든요. 상대방을 내가 원하는 상황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싸운다 이런 말인데 전국위상 파국차지. 나라를 온전히 하는 것이 가장 좋고 그 다음은 파괴하는 것이다라는 말해. 파괴? 일단 싸우지 않고 이기고 그 다음 방법이 상대방을 치는 것이다 이런 말 하는 거지.
부전이굴인지 병선지선자. 싸우지 않고 굴복시키는 것이 가장 좋다. 우리 보통 생각하면 그냥 싸워서 이기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손자는 그게 아니라 싸워서 이기는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유명한 말 있죠.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진짜 이기는 거다. 싸울 수밖에 없으면 싸우긴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길 수 있다라고 하면 온전히 남겨두고 이기기만 하면 내가 다 차지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걸 좀 강조하는 것 같아요. 적을 파괴,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항복시키는 게 좋고 싸우지 않고 끝낼 수 있는지 한번 먼저 살펴봐라 이런 말 하는 거지. 항상 사전에 정보를 통해 가지고 상대방을 파악하는 것, 뭐 즉 정보전, 현대로 치면 첩보전 같은 걸 중시하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적의 전략을 간파하는 것이 먼저이니까 전쟁에서 상책, 좋은 방법이라는 것은 적의 의도를 간파하고 싸우지 않고 의지를 꺾는 것이고 하책, 그 다음 가는 방법이 전쟁으로 무찌르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 최악은 성을 공격하는 건데 보통 전쟁이라는 거는 국지전 형태로 대평야에서 넓은 데서 꽝 부딪히는 거는 많이 없어요. 보통은 방어하는 쪽이랑 공격하는 쪽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우리 보통 말하는 공성전 같은 걸 하잖아. 누가 유리할까요? 방어랑 공격 중에. 방어가겠지. 방어가 무조건 유리해. 보통 보면 10배 이상 규모가 차이가 나야지 이길 수 있는 각이 나온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공성전은 소모가 심각하니까 최대한 피해야 되고 전쟁이라는 것은 적도 아군도 잃지 않고 천하를 손에 넣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추가로 상대와 나의 숫자에 따라서 전술을 그때그때 바꾸는 게 중요하거든요. 상황을 봐가면서. 그러니까 무리하지 말아라는 말을 하는 건데 되도록이면 소규모 전투를 하고 우리가 수가 오히려 적으면 수비를 갖추고 도망갈 준비를 하고 완전히 열세에 놓이면 망설이지 말고 도망가라라고 해. 이것도 되게 좀 특이한 시각이야. 옛날로 치면 명분을 되게 중요시하는 분위기다 보니까 너 죽을 때까지 싸워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실제로 역사 속에서 패망한 나라들이 많이 있죠. 근데 손자는 그런 거 안 좋아하는 거야. 불리하면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도망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지. 이런 말 해요. 소수의 군대가 아무리 덤벼도 대군에게는 이길 수 없다. 좀 현실적인 상황 판단을 중요시하고 있고 그러니까 군주나 장군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는 거지. 괜히 욕심 부리다가 다 말아먹지 말고 상황을 잘 보다가 도망칠 줄도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군주는 특히나 모든 것을 잘 알고 있어야 되고 대신 왕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뭐냐면 왕은 전쟁 상황을 잘 모른다고. 자기는 궁에 처박혀 있지 실제로 전쟁을 뛰지 않잖아. 그러니까 실제로 전쟁하고 싸우는 건 장군이니까 상황을 모른 채 장군한테 지휘를 하거나 군대를 움직이는 걸 경계한단 말이죠. 전쟁에 대해서 쥐뿔도 모르면서 자꾸 뒤에서 장군한테 막 이래라 저래라 시키면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하고 아는 것 없이 명령하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렇게 하면 오히려 아군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적이 승리하도록 돕는다 이런 말 하거든요. 왕은 장군과 군대의 상황을 이해하고 그들을 지지해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것도 당시 사람으로서는 되게 진부적인 시각이야. 왕한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이런 말 하는 거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지피지기면 뭐라고 하죠? 백전백승도 여기 나온 말이군요. 백전백승이라고 원래 그렇게 부르는데 손자병법에는 원래는 백전불태라고 나와. 불태? 항상 말하지만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위험해지지 않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피지기,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불태, 100번 싸워도 위태로워지지 않는다는 거야. 이게 원래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3장 모공편을 정리하면 손무 교수님이 어떤 걸 얘기하냐면 첫 번째는 싸울 때와 말 때를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대군과 소군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아야 되고 장군과 병사의 마음도 알아야 되고 방심하지 않고 준비도 해야 되며 마지막으로 유능한 장군을 배치하고 전폭적으로 밀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제3편 모공편입니다. 다음은 제4편 군형편이라고 하거든요. 뭐 군대 형태 뭐 이런 느낌인데 먼저 선위 불가승. 내가 이기려면 먼저 적이 이길 수 없게 만든다. 손자병법에 이것도 특이한 시각 중에 하나야. 이기는 것보다 중요한 거는 내가 지지 않는 거고 즉 내가 위태로워지지 않는 거죠. 그러려면 적이 이길 수 없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 하는 거거든. 이런 말 해.
병법을 아는 자는 지지 않을 수 있지만 반드시 이길 수는 없다. 전쟁이라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론과 다르다고. 내가 혼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다 준비한다고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야. 날씨나 뭐 전염병 등등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수많은 변수가 있으니까 최대한 대비를 해서 내가 먼저 위험해지지 않는 것이 먼저다라고 보는 거지. 또 이런 말도 해요. 잘 싸우는 사람은 쉽게 이길 수 있는 곳에서 이기는 사람이다. 막 만화에서처럼 너도 한 방 나도 한 방 주고받고 이렇게 싸우는 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박빙으로 멋있게 싸우는 것 같지만 그런 거는 만화 속에나 있는 거고, 현실에서 좋은 거는 내가 이길 수 있을 때 순식간에 처리하는 게 중요하거든. 그래서 손자가 보는 명장이라고 하면 쉬운 상대에게 쉽게 이기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불리한 상황을 극복해서 이기는 것은 화려함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화려함은 무리한 전쟁을 했다는 증거이다라고 한다고. 물이 흐르는 기세처럼 승리하는 자는 기회를 잡아서 전쟁을 한다. 선전자지승냐 무기승 무지명 무용공이라고 하는데, 잘 싸우는 사람은 기이하게 싸우지도 않고 무지명, 명성도 없고 무용공, 용맹함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극적인 거 없이 이기는 사람이 잘 이기는 사람이야 라고 보는 거죠. 여기까지가 제4편 군형편입니다. 한 개만 더 하고 오늘 끝낼게요. 제5편까지만 할게요. 병세편. 왜? 너무 빨리 끝내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것과 제5편까지 하면 거의 1시간 뚝딱 말아먹을 것 같아. 병세 무슨 뜻이냐면 뭐 병사의 기세 이런 뜻이거든요. 병사들이 잘 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조직을 잘 꾸려야 돼요. 단위 단위로 잘 나누고, 우리가 현대에서는 보통 편제라고 하는데 소대, 분대 뭐 이런 거 들어봤죠? 대대 이런 식으로 군대를 효율적인 숫자로 잘 짜가지고 움직이는 단위가 중요한 거거든. 그런 걸 말하고, 지금은 이게 당연하게 작동하는데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걸 보여준 증거기도 하죠. 전쟁을 하기 위해서 생각해야 되는 4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분수, 두 번째는 혁명, 세 번째는 기정, 네 번째는 허실이라고 하는데, 분수는 병사들을 혼란스럽지 않고 질서 있게 조직하는 거예요. 두 번째 혁명은 병사들을 파악하고 구석구석에 내 의사를 잘 전달하는 거예요. 연락 배치라든지 어떻게 작전을 진행할 건지 이런 걸 알리는 거겠죠. 세 번째는 기정. 기는 기습이고 정은 정석 이런 뜻인데, 정석적인 방법과 어떤 기발한 방법을 같이 쓰는 거야. 네 번째는 허실. 상대의 약점을 잡아가지고 전력으로 공격하는 것. 그러니까 병법에 나오는 것처럼 이정합, 이기승, 정석대로 싸우고 기공법으로 이긴다, 기이하게 이긴다 이런 말이거든요. 단순하게 이론만 가지고 막 하려고 하지 말고 그때그때 기발한 전략을 잘 찾아봐 이런 말 하는 것 같아. 전쟁이 일단 발생하게 되면 우리가 왜 보통 인생은 타이밍이다 이런 말 많이 쓰죠. 기세와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된다라고 보는 건데, 이런 말 하거든요. 소용돌이 치는 급류는 바위도 떠다니게 하듯이 힘있고 정확한 타이밍으로 공략을 하면 큰 바위를 옮기는 것처럼 쉽게 이길 수 있다 이런 말 하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기세가 있게 싸우려면 훌륭한 장군은 인재를 잘 골라내야 되거든요. 나무와 돌을 굴리는 것처럼 해라 이런 말 나오는데, 나무나 돌 같은 게 평평한 평야에 있으면 안 움직이죠. 근데 높은 곳에 두고 굴러떨어지게 하면 자연스럽게 굴러가잖아. 그런 것처럼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될 일도 안 될 일도 술술 풀리듯이 병력과 인력의 배치를 뭐 또 다 나아가서는 인사 문제 같은 것들을 잘 파악해보라 이런 말이겠죠. 여기서 나오는 또 하나의 우리 손모 교수님의 특이한 시각은 이런 말해. 장군은 병사에게 과도한 기대나 요구를 하지 않는다. 작전이 실패해도 개인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라고 하거든요. 이것도 좀 신기한 게, 보통은 본인이 본인 일을 못하면 그 책임을 지는 게 당연하다고 보는데, 손무는 전쟁 상황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항상 큰 그림을 봐야 되잖아. 집단의 어떤 기세라든지 그런 게 중요한데 한 놈을 잡아 족치면 그런 기세가 무너지니까 개인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전체에서 나오는 그런 기운 같은 것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못해도 좀 독려해주면서 으쌰으쌰 해가지고 분위기를 유도해서 잘 이기자 뭐 이런 말 하는 것 같아요. 부하를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이후에는 적 집단의 기세를 이용한다 라고 하는 게 제5장 병세편입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오늘 일단 손자병법을 5편에서 일단 1부 마무리할게요.
다음에는 6부터 13이니까 몇 개야? 한 8개, 9개 해야 되는데 다음 주에 마무리하도록 하고. 어떻게 들었어요? 이게 전쟁 얘기가 진짜 이지만 일상에 제가 막 적었거든요. 이군 얘기를 듣는데 내가 일상에 써먹어야 될 것 같은 게 나름 도움이 됐다고 하니까 뭐 좀 다행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지겨울 수도 있는 내용인데 근데 진짜 이거 좀 읽어봐야겠다. 내용도 길지 않아 가지고 뭐 짧게 하면 하루 만에도 읽을만 해. 근데 이제 그걸 해석하는 게 좀 빡센데 그죠? 난 또 해석본이 또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또. 그죠. 많은 책들이. 그치. 그걸 읽어보면 되지. 근데 이제 어떤 느낌이 있냐면 읽다 보면 또 워낙 옛날 사람들이라는 생각도 좀 들고 또 재밌기도 하고 그래요? 하니까 뭐 추천할 만하다. 난 또 손자병법을 또 이런 식으로 듣게 될지는 생각도 못 했을 텐데 그죠? 맞아요. 옛날시 상상했던 내용이랑 좀 어때요? 비슷한 것 같아? 아니면 좀 다른 것 같아? 약간 역시 근데 진짜 싸워본 사람이 쓴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약간 현실적으로 다 이거를 다 지킬 수 없는 그런 이상적이다? 이상적인 그런 것도 더 많고. 왜냐면 이거 어떻게 다 챙겨 전쟁하는데 물론 내 물자 안 쓰고 남의 물자 다 뺏었으면 좋지. 근데 어떻게 그래?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같은 평화 시기에는 좀 적용해서 생각해 볼 만한 게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뭐 나름 들을만 했다는 것 같으니까 잘 된 것 같네요. 어떻게 다음 시간에는 난나한테도 좀 질문을 좀 이것저것 할 텐데 현실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스트레스 같은 것들의 상황을 좀 주고 난나는 어떻게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지 좀 물어보고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손자병법에 좀 버무려 가지고 좀 정리해보는 그런 걸 해서 2부작으로 좀 마무리해 볼게요. 다음 주가 아주 기대가 되는군요. 오늘은 듣느라 고생했고 저희도 그 일한다고 또 피곤하실 텐데 너무 피곤하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